자, 안녕하세요. 북스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근대 태동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요 근대 태동은 이제 백년 전쟁을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절대 왕권 완전 국가가 제가 등장했죠. 절대 왕정 국가가. 그래서 관료제라든지 상비군이라든지 조세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마련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 내용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이제 비잔티움 제국 멸망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서강자 보죠. 서강자. 자, 그 서강자 보면 이 근대사의 태동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흔히 절대왕정 국가란 통일된 영토를 바탕으로, 아이고 잠깐요. 검은색을 좀 바꿀게요. 자, 절대 왕정 국가는 통일된 영토를 바탕으로 전 영토를 거쳐서 균등하게 권력을 행사하며 다양한 형태의 도전을 받았을 때 이를 굴복시킬 수 있는 국가를 말한다. 그래서 이 절대 왕정 국가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왕정 국가를 이제 구성하는 요소들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요. 왕의 권력을 행사를 돕는 것이 관료제, 상비군이고요. 그리고 관료제, 상비군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조세제도와 연결돼 있죠. 그래서 관료제, 그 다음에 상비군, 이 조세제도가 이제 삼위일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기준에 따라 본다면 잉글랜드, 프랑스는 100년 전쟁을 계기로 해갖고 절대 왕조 국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 보통 이제 100년 전쟁의 원인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잉글랜드 왕이 프랑스 본토 영토 보유가 제일 큰 문제였죠. 이거는 그 근대적 요소가 아니라 중세 봉건주의적 요소예요. 이 주종 관계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따라서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영토는 경계가 또 모호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모호한 경계선이 100년 전에 거치면서 점차 사라지고 두 나라의 경계가 분명해졌죠.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 잉글랜드 국왕이 보유하고 있었던 그 프랑스의 영토는 카렌에 불과했어요. 카렌. 이 도보 해역 쪽에 있는 도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카렌조차도 나중에 그 메리왕 때 프랑스한테 뺏기게 되죠. 자, 국경이 확실해짐에 따라서 잉글랜드, 프랑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도보해협을 두고 서로 다른 국가로 발전되었고 민족의식이 발전되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이제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 본토와 프랑스 내에 또 잉글랜드 왕의 영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민족보다는 제국 마인드가 있었다고 했죠. 근데 이때는 이제 잉글랜드인, 프랑스인 이런 민족 의식이 형성이 돼. 자, 프랑스에서 이런 의식이 싹트게 된 상징적 인물이 누구냐면 잔다르크죠. 이 잔다르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중세적 인물이 아니라 좀 근대적 인물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충성의 대상도 자신의 본권 영주가 아니라 왕을 상징하는 국가에 충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강제에서는 그 공의식을 가지고 이제 있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싸우는 과정에서 어떤 그 프랑스 민족의 어떤 구심적 역할을 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근대 민족 의식의 형성에 어떤 상징적 인물이었죠. 자, 사실 중세 전투는 기사들의 오락거리거나 전리품의 획득에 이런 것이다. 그러나 잔다르크는 오히려 국왕과 프랑스에 싸웠고 이러한 생각이 확산되어 잉글랜드 군과 벌이는 모든 전투는 국왕을 위한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때 국왕이라는 거는 국왕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를 상징하는 거죠. 국가. 자, 이와 유사하게 민중들에게도 중세의 전투와 점령은 새로운 영주를 받아들인 것 외에도 다른 큰 의미가 없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는 민중들이 뭐 위에 있는 애들이 지네끼리 싸우든 말든 그건 상관없죠. 뭐 새로운 주인이 오면 똑같은 방식대로 충성을 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백년 전쟁은 어 이게 좀 경우가 났어요. 왜냐면 백년 전쟁이 이제 뭐냐면 전쟁 기간 좀 중간에 쉬긴 했지만 길었잖아요. 그리고 중세시대 때 전쟁은 약탈이에요. 근데 약탈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약탈해. 그럼 어떤 사람들이 약탈하겠어요? 잉글랜드인들이 주로 와서 약탈하죠. 물론 프랑스 군인들도 약탈하긴 하지만 그래서 잉글랜드인들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다른 연어 그 중세시대 때의 군주대 군대가 아니라 언어도 다르고 옛날 또 하는 짓도 약탈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런 다른 놈들 그런 거죠. 영국 놈들 이런 이제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민족 의식이 우리 프랑스인들 영국인과 다르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언어에 이제 또 반영돼요. 그 프랑스어를 보면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영국에 대한 욕이 되게 많아요. 나쁜 건 다 영국 갖다 붙여. 영국 애들도 프랑스와 관련된 욕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외놈, 떼놈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나름대로 민족 의식이 형성됐다는 거야. 그래서 100년 전쟁기 때 프랑스 민중에게는 잉글랜드인들은 약탈자이며 거만을 떠는 이방인에 비췄고, 자 이런 사람들을 새로운 영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러므로 잉글랜드인의 저항은 주로 약탈에 대한 반발에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반발은 일종의 민족의식이 동반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민족의식은 저항적 민족주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경향은 안다르크 이후에 뚜렷했다. 잉글랜드 역시 100년 전쟁으로 대륙과 무관한 섬나라의 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제 제국 마인드가 없어진 거죠. 영토가 이제 다 상실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잉글랜드 브리트 섬의 그 남쪽 지역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잉글랜드 100년 전쟁 초기부터 잉글랜드에서 프랑스 남부에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아마도 이 모든 영토는 단일한 국가를 통합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잉글랜드 왕국은 대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00년 전쟁 후 대륙의 모든 영토가 상실되면서 섬나라 잉글랜드는 어떤 그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죠. 그래도 지금 그런지 몰라도 영국인들은 자기들은 이제 그 유럽인이 아니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브렉시트의 또 어떤 배경도 되기도 해요. 그러면 100년 전쟁 때 민족의식만 형성됐냐? 아니죠. 절대왕정을 이제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비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 네. 그러면 이제 좀 볼게요. 자, 중세 종말을 가장 뚜렷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술적 측면을 볼 수 있는데, 기사도 무장한 기사군대 비효율성과 그에 따른 기사군대 몰락이 그것이다. 요거는 이제 일련의 전투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크레시 전투나 그 당시 아젠쿨로 전투나 뭐 등등해서 프랑스 군대가 기사 군대잖아요. 근데 이제 잉글랜드의 기사와 특히 이제 보병, 그 군병이죠. 군병 군대가 맨날 깨지잖아.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왜 깨지냐? 일단은 국왕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봉신대의 군사적 봉사를 요구하는데 이 시간이 많이 걸려. 예. 그래서 꽤나 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군대 편제 측면에서 볼 때 보통 기사 군대 중심의 전술은 아까 이제 군사나 보병을 중심한, 특히 이제 보병 상당수가 군사죠.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이걸 롱보 장궁이라고 하고, 이 장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춘 군인들을 뭐라고 했죠? 예, 요먼이라고 했죠. 요먼. 이 요먼은 나중에는 그 계층적 의미에서 쓰였지만 그 당시에는 군사적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 보병을 중심한 잉글랜드 전술에 번번이 패배, 거의 쓸모없는 전술이 됐다. 특히 잉글랜드 하살, 롱보의 하사들은 기사들 갑옷을 뜯거나 뚫지 못하도 기사가 타고 있는 말을 죽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한 대 얻어맞으면 충격이 커. 그래갖고 넘어져요. 근데 이제 무장한 그 중무장 기사들이 이거 국보 다 일어나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끌 수밖에 없겠죠. 특히 거기다 진흙탕에 또 뭐냐면 넘어져 버리면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 갑옷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도끼병들이 들어가갖고 이제 도끼 갑옷 깨고 쇠꽁창이로 그냥 얼굴 받고 죽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전술을 펼친 거죠. 자, 이에 반해서 프랑스 기사들은 무거운 갑옷을 지탱하기에는 너무 지나친 체력을 소모했고 하살이 강하면 갈수록 갑옷의 두께도 더 무거워지니까 기사들의 어떤 기동성이 상당히 둔탁하게 많았죠. 그래서 요컨대 중세 기사도에 입각한 기사 군대는 더 이상 효율적인 전투 집단이 될 수 없다는 전투 집단이 아니었고 그 자기의 장군을 갖춘 보병 중심의 용병대에게 넘겨져 있다. 근데 이거 몇 번만 했지만 이거 용병대가 쓰는지 모르겠어요. 틀렸어요. 이거는 용병대가. 예. 보병 중심의 자영농민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잉글랜드는 북쪽의 스코틀랜드와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 스코틀랜드 점령하는 그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농민들까지 징집을 해요. 물론 여기 농민들하고 이제 빈민들을 징집하는 게 아니라 자체 무장력을 갖출 수 있는
그 농민들이죠. 요몬같이. 그래서 이들은 농민병대지 용병대는 아니야. 예. 그리고 용병대는 영국 외에도 프랑스 군대도 있었어요. 제노바 석궁군 같은 것도 있었고. 자, 하여튼 이해 기사들 용병의 중요성이 기사들보다 용병의 이제 중요성이 차지하게 됐다. 근데 이제 용병들도 문제가 뭐냐면 이들은 이제 뭐냐면 그때그때 계약에 따라 이제 굴려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일자리 되면 도둑대도 또 뭐냐면 변해요. 그리고 이들은 싸움이 있을 때 유리한 곳에 열심히 싸움이지만 불리하면 도망가요. 왜냐면 자기 목숨이 중요한 거니까. 예. 그래도 이 용병은 좀 약간 믿음직 못한 군대예요. 참고로 이제 유럽에서 용병하면 두 개의 용병 집단이 유명하죠. 하나는 스위스 지역에 용병 집단이 있어. 스위스는 그 당시 이제 못 먹고 못 살다 보니까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용병밖에 없어요. 그리고 스위스 안에 이제 조그만 도시 국가들이 농촌 국가들이 있다 보니까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웠거든요. 전국시대 일본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움 기술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 용병이 잘 팔렸어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독일 용병도 있어. 그래서 스위스 용병을 본받아갖고 벤치마킹 해갖고 만든 건데 이 독일 용병은 좀 농민병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근데 좀 약간 무식하고 그래. 하여튼 뭐이 앙대 스위스 용병과 독일 용병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일자리 되면 도둑대로 변하고 하고 그래서 이제 샤르 7세가 1445년에 칙령을 통해서 12개 상비군인 칙령군을 창설했어. 요 상비군은 용병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용병은 프리랜스예요. 프리랜스. 원래 프리랜스라는 것이 뭐냐면 프리가 자유롭다는 거죠. 랜스라는 게 원래 창병이에요. 랜스가 창병인데 예전에 이탈리아에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용병 집단이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랜스들을 그 당시 용병 집단들을 랜스라고 이제 원래 창병을 이제 나중에 집단 어떤 군대 단위를 얘기하는데 되게 보면 랜스 그 용병 대장이 있고 그 밑에 부하들을 이끌고 있으면 각 도시국가에서 계약을 맺어요. 그들은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들 랜스를 고용을 했는데 나중에 계약이 해지되면 이들 뭐냐면 프리 자유롭다 해서 프리랜스라고 했어요. 지금은 프리랜스라고 이제 어원이 되죠. 자, 그래서 용병들은 이게 계약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요편 붙었다 저편 붙었다 하는데 그게 안 되겠다. 그래서 상비군을 육성하자. 상비군은 돈을 주고 고용한 부대긴 하는데 한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하죠. 국가나 이렇게. 그래서 용병과 다른 집단들이야. 그래서 이제 상비군들고 주로 왕을 모시고 왕을 위해서 평생 동안 왜냐면 군사력을 제공해주는 부대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들은 프레스인 그 뭐냐면 용병 부대와 달리 상당히 안정적이고 규율이 잡혀 있어. 충성심도 확보할 수 있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일단 뭐가 있어야 돼? 돈을 줘야지, 돈을. 이 세상에 돈 없으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예.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조세제도와 연결돼서 이제 좀 얘기할게요. 자, 국왕으로부터 금륜을 받은 칙령군, 칙령군들의 부대들, 그 랑스는 이제 창병이라는 뜻인데, 원래는 이게 이제 요 아까 얘기했지만 부대 단위도 바뀌었어요. 이 당시는. 랑스 100개로 이루어졌고, 랑스 안에는 기병, 검사 칼로 쓰는 거죠. 궁사, 시종 6명으로 구성되었다. 각 칙령군은 하나의 지역으로 당당하게 치안을 유지하거나 잉글랜드군 점령지를 탄압하는 역할을 했다. 자, 이런 상비군은 이제 100년대 말기 때 등장했죠. 그리고 상비군의 탄생이야말로 신속한 이용을 할 수 있는 무력으로서 국왕을 갖게 됐다는 의미다. 국왕만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예전에는 이제 봉건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소집하는데 좀 약간 시간이 걸렸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때는 국왕이 명령하면 곧바로 출동할 수 있는 부대를 마련했다는 거죠.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제 뭐 상비군이든 그런 그 강력한 무기들 이제 소유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상비군 소유하려면 뭐가 있어요? 조세제도가 필요하지. 돈을 줘야지 유지가 되잖아.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상비군들이 대포도 쏘고 그러잖아요. 푸르미에 전투에서. 그래서 이런 이제 군대나 무기를 유지하려면 그런 그 돈이 필요해. 그럼 조세제도 발전 과정을 볼게요. 전반적으로 프랑스의 조세제도는 예전에는 선부의 위치에서 이제 선부의 동의를 받고 이제 왕이 세금을 거뒀죠. 네, 그래서 선부에서 초창기 때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을 3배 쪽 사람으로 이렇게 했고, 이거 세금 징수할 때도 항고적인 세금이 아니라 일몰제를 적용해갖고 몇 년 기한을 뒀어요. 처음에 1년 단위 이렇게 기한을 뒀는데, 문제는 100년 전쟁이 하도 길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1년이 2년 되고 2년이 3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3배 동의 없이 그냥 왕이 상시적으로 거둘 수 있는 세금을 바뀌게 된 거야. 그리고 원래는 세금 징수원 같은 경우에 3부 쪽의 사람들이 이제 걷었는데 이제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세습되고 또 왕이 또 그 뭐냐면 세금을 계속 걷다 보니까 왕이 임명한 사람이 실제 이제 세금 징수원이 되고 이게 관료가 된 거죠. 예.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14세기 이전까지 프랑스에서는 시민 전체에 항상 일정하게 부과된 세금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국왕은 자신의 영지에 나오는 수입만 살아갔고, 그래도 왜냐하면 조세 징수권이라는 것이 지방 영주들한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전쟁이 시작되자 국왕은 왕국을 방어하려는 자신의 노력에 모든 시민이 기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시민의 기여, 세금이죠. 이 세금은 전쟁 같은 명백한 필요가 있을 때만 가능했는데 이때 이제 명백한 필요가 있죠. 100년 전쟁이 있으니까 그 기간은 원래 처음에 1년 한정됐다가 1년 후에도 전쟁이 끝나지 않으니까 계속 세금을 징수하게 돼요. 아이고 그거네요. 자, 그 이후 이제 이단 1년 단위 징수가 해를 거듭하자 기간이 5년이 되고요. 마침내 1360년에 징세 기간이나 신민의 동의를 구제하지 않게 되었다. 예. 그래서 계속 지속하다 보니까 이제 관리돼 갖고 이런 기간이 없어지게 된 거야. 100년 전쟁 가세 확립과 더불어 관료제도의 확립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관료제 확립하고 연결돼서 이제 발전됐다고 보시면 돼요. 세금은 세신분의 대표회의라고 해서는 3부에서 결정되죠. 3부에는 가세를 인정하는 대신에 세금 부과를 인정하는 대신에 세금 징수를 국왕 관료에게 맡기지 않고 3부회가 직접 선출한 사람을 맡겼어요. 근데 조세가 항고가 되다 보니까 14세기 말부터 징세원은 일종의 관료가 돼. 그래서 실제로 국왕이 임명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료제와 연결된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100년 전쟁 이후에 프랑스와 잉글랜드, 특히 잉글랜드는 또 장리 전쟁을 또 겪었죠. 그 와중에 이제 절대 왕권 국가는 국민 국가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 그런데 완벽한 국민 국가라는 거는 좀 약간 뭐냐면 어폐이 있어요. 첫 걸음이라고 이제 판단했는데 이게 좀 그냥 국민국가의 첫 걸음이었지만 국민국가를 완성한 건 아니에요. 국민국가 완성은 나중에 근대 들어와서 이제 하는 거고 국민국가라는 개념이 이제 완성이 되려면 국민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냐면 그 정책이 결정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왕조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근데 아직까지 16세기, 18세기까지 절대 왕조 시대 그 이후지만 여기는 뭐 왕조적 이해관계가 국민적 이해관계를 앞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땅을 뭐 준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프랑스만 사람들이 많이 살아도 뭐 독일 땅에 넘겨주고 독일 사람들이 많이 살아도 프랑스에 넘겨주고 그런 게 비일비재했거든요. 국민적 이해관계하고 왕조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은 국민국가죠. 네, 큰 상황에서는 그 국가의 국민의 이해관계가 더 중요하고 또 국민의 뜻을 완전히 벗어나서 그 몇 명의 지도자들이 땅을 주고받고는 행위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독도를 뭐 일본한테 넘겨줬다 어떤 대통령이 네, 예를 든 거예요. 실제 그런 게 아니라 난리 나지. 독도 하나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이 지금 현대 국가에서는 이렇게 막 현대 그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침범할 만큼 결정을 못해. 그 영토 문제 같은 게. 그리고 이제 상대방도 영토를 정쟁에서 이겨도 그 영토를 꼴깍하지 못한 게 이제 그 자국민들도 반대할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피정국민도 반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게 국민국가 개념이 이제 확실한데 예전에는 그 왕조국가 관계에서는 국민국가 국민적 이해관계보다 왕조적 이해관계가 앞섰기 때문에 영토 교역도 쉽게 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국민국가 완성을 했다는 것보다는 어떤 민족의식을 가지고 국민국가가 출발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한 국민국가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건 예전에 왕조전쟁 관련된 특징 중에 하나 나왔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비잔티움 제국의 멸망을 보죠.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중세의 시작을 이제 뭐냐면 서로마 제국의 멸망 이렇게 보고 중세의 끝을 이제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의 멸망으로 보고 있잖아요. 1453년을.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시대였는데요. 네, 잠깐만요.
자, 거기에 이제 한 시대가 끝남을 알림을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서유럽에서 100년 전쟁이 끝난 1453년에 동유럽에서는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됐죠. 그래서 비잔틴 제국이 만들어져. 그래서 마침내 멸망당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로써 유서 깊은 로마 제국이 마침내 그 수명이 다하게 되었다. 리비우스의 로마사에 근거로 한다면 로마 건국이 기원전 753년이고, 그래서 계산 2200년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존재했던 나라가 마지막 숨을 거뒀다. 그러나 사실 비잔틴 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서기에 자세히 나왔는데 여기는 간략하게 좀 나와 있어요. 1204년에 4차 십자군 전쟁 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함락을 했어. 이게 방어망이 굉장히 엄청난데, 그 방어 장성망 저 앞에 있는 그 장성을 뚫고 그걸 이제 함락을 시킨 거죠. 그래서 비잔틴 제국은 해체되다시피 했다. 십자군은 콘스탄티노폴리스와 그리스 일대를 정복하고 라틴 제국을 세웠죠. 라틴 제국. 이 라틴 제국 근데 통치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그 봉건제를 이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제국 있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제국들이 봉건제 이식한 것처럼 봉건제 이식한 거야. 그래서 토양도 백작했던 보두행이라는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됐고, 그래서 그러면서 서유럽은 봉건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군 황제의 직접 통치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반도와 해안지대였고, 그러니까 아드리아노폴리스를 이르는 지역에 불과했고, 나머지 반 정도는 공토를 하사했고요. 나머지 때 절반 또 베네치아에게 지배했어. 이 베네치아가 그 당시에 3차 십자군 전쟁 때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 앞에 그 테오도시우스 성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성벽을 어떻게 넘었냐면 베네치아가 그 관리선을 동원해갖고 그걸 돛대를 꺾어서 거기에서 높은 성벽이 되고 그걸 타고 넘어갔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 들어갔고 하여튼 그래서 베네치아가 상당수의 좀 뭐냐면 그 비잔틴 영토를 차지를 했어요. 한편 수도에서 쫓겨난 비잔틴 제후들은 십자군의 손길을 미치지 않는 곳에 나라를 세웠는데 그 중에 이제 뭐냐면 비잔틴 황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테오드로 라스카리스가 있어요. 이 사람이 황제 자체면서 니카이아 제국을 만들었다. 예. 이것도 좀 외워두세요. 이 부분은 뭐냐면 서계에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니카이아 제국을 세웠고, 그래서 1261년 미카엘 8세가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다시 점령하면서 서유럽에서 온 라틴 세력들이 없어졌으나 제국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는 어려워 보였다. 여러 다른 세력들이 비잔틴 제국을 압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드리아 해안에서는 베네치아 수중으로 넘어간 지 오래고, 아드리아 해안은 어디냐면 여기 이탈리아 반도가 있잖아요. 예, 제가 지도가 엉망인데, 예. 여기가 이제 비잔틴 제국이고, 요 이탈리아 반도의 이제 해안가 지역을 얘기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달마치아도 요 지역에 속하죠. 요 지역은 누가 이제 장악을 했냐면, 베네치아가 장악을 했어요. 베네치아가. 원래 이제 요 지역은 슬라브 계통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나중에 뭐 1차 대전이 끝날 때, 이 아디냐노프 지역 같은 거 있죠. 아디냐 해안 지역은 우리 땅이다. 막 이탈리아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예전에 베네치아인들이 좀 살았기 때문에, 그 시민 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이 지역을 장악하면 상당히 편리하겠죠. 이렇게 이제 동방무역을 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하여튼 베네치아 수정으로 넘어가지고 오래였고, 그리스의 그리스는 서유럽인들이 지배하에 있었다. 그리스 남부 지역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권력의 절대적이었고, 발칸반도 북쪽은 불가리아, 세르비아, 근데 두 슬라브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제국 내부에서도 여러 계통의 제2계습권을 둘러싼 권력 다툼이 있는데, 동로마 제국은 한 개의 그 혈통을 위해서 이어진 제국은 아니에요. 여러 왕조 계통들이 많고요. 심지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유스티아누스 황제도 원래는 그 왕조 계통이 아니죠. 이 사람은 귀족 계급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제 왕위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라 삼촌으로부터 물려받는데, 삼촌이나 콘스탄티노플 대제나 다 집안 자제가 흑수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군에 참가했다가
커가지고 황제가 됐던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여러 왕통으로 구성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국 내부에서도 제2계승권을 둘러서 이제 말들이 많았고요. 그다음 14세기 중반에 됐을 때 제국은 이미 느슨한 연합체에 불과했고, 소아시아 반도에서 이미 오스만 투르크라는 국가가 등장했죠. 이 오스만 투르크는 어떤 나라냐면, 우리가 이제 이란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이란국. 네. 그래서 이란국이 있는데 요거부터 설명했네. 이란국부터 설명하는 게 좀 다르게 설명이 됐네요. 네. 거기 이제 그 rum셀주크 투르크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rum셀주크 그 십자군 전쟁 때.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 rum셀주크 투르크가 원래는 셀주크 투르크의 제후국이에요. 예. 그래서 터키 반도에 있었던 그런 건데 이 rum셀주크 투르크가 이란국의 지배를 받아요. 훌라고 세운 훌라고 울루스라고 하죠. 그래서 훌라고 울루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거의 그 계례국가 좀 됐다가 나중에 이제 없어져. 아예 여기를 통합을 시켜버리죠. 이란국이. 그리고 나서 이 나머지 나라가 없어지고 나서 그 룸셀주크가 없어지고 나서 그 룸셀주크의 자녀 세력도 있어요. 이 자녀 세력 중에 하나가 오스만 투르크야. 오스만 투르크가 나머지 자녀 세력들 통합해갖고 세운 나라죠. 소아시아 반도에. 근데 이 소아시아 반도에 처음 세울 때 오스만 투르크는 조그만 세력이 불과했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계속 역대 황제들이 등장하면서 정복 사업을 통해서 이제 영토를 확장해 나갔죠. 자, 오스만 투르크는 14세기 후반에 이더 발칸 반도에 진출해서 불가리아를 비롯한 여러 발칸 국가들 신화 국가가 두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15세기 되었을 때 비잔티움 제국은 콘스탄티노플 폴리스가 그 일대만 남게 되고 나머지 주는 다 오스만 투르크의 영토였죠. 소아시아의 발칸 반도 북쪽에는 오스만 투르크 영토가 되었다. 그 오스만 투르크의 이제 그 황제 중에 그 당시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했던 황제가 누구냐면 메흐메드 2세요. 이게 영어식 봐도 마호메트 2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마호메트가 세웠잖아요. 선지자 이름을 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 폴리스를 공격했어요. 육지에서 강력한 포병에 도움하고 특히 이제 그 청나간다. 오스만 투르크는 청동대포가 많아요. 청동대포 유명한 청동대포. 이 청동대포가 오늘날 대포에 비하면 더 커. 그 당시에는 이제 철을 만들 때 철로 그 대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철로 만들면 이제 제일 가성비도 좋고 이제 단단하지만 철로 대포를 만들 때 여러 가지 뭐 파열이 나오고 기술적으로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청동으로 그 당시엔 대포를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청동 대포가 이게 크기가 조그만 게 아니라 되게 커요. 어마어마해. 예. 그래서 거기에다 아주 큰 돈을 집어넣고 발사시켜. 그래갖고 그 콘스탄티노플 그 폴리스 앞에 테오도시우스 성벽이 있거든요. 그걸 일종의 파괴시키는 목적으로 청동 대포를 많이 썼죠.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 하면 청동 대포 되게 유명하죠. 근데 문제는 이 청동 대포가 한번 발사를 하잖아요. 파괴력은 큰데 발사 끝나고 나서는 막대한 폭약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대포가 그냥 두 번째 발사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발사하면 곧바로 발사는 이게 대포가 녹아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식혀야 돼. 식히는 기간이 1일 2일이에요. 그러니까 연사가 안 돼요. 연사가. 그리고 이제 움직이기도 힘들고 대포 기동력도 떨어지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청동대포에서 한번 맛을 봤던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계속 청동대포를 유지하죠. 근데 서양에서는 이미 청동에서 이제 그 주저를 해갖고 철로 이제 대포를 만들기 시작했고 작지만 강력한 연사가 가능한 그런 대포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가 나중에 서양 세력 때 깨진 게 뭐냐면 대포의 성능에서는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청동대포가 그 앞에 있는 테오도시우스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이진 않지만 약간 도움은 됐어요. 여기 그리고 또 여기다 바다에서 이제 육지를 통해서 배도 골드논 이동시켜 그곳에서 콘스탄티폴리스를 공격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충 지도를 보면 여기 그 앞에 이제 테오도시우스 성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다에서 해협이 있죠. 이렇게 흑해 부분이 나가는 게 있고 거기에 이제 맞은편에 그 중립지역이 있어요. 베네치아 상인들이 뭐냐면 이용하는 중립지역인데 배가 보통 이제 흑해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공격을 할 때 이렇게 해갖고 이제 흑해 쪽 흑해 쪽이 여기네요. 예. 요 만 쪽으로 이렇게 골드만 쪽으로 들어갈 때 이게
철 뭐냐면 쇠사슬 하거든요. 그래서 골든혼 지역에 들어올 때 배들이 이렇게 들어왔다 이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이쪽 양쪽에 걸려 있는 쇠사슬을 통해서 위로 올려가지고 배를 못 들어가게 골든혼 지역에 못 들어가는 거죠. 예. 자, 그러면 해군을 통해서 공격하기가 되게 힘든 구조야. 근데 이제 이 당시 오스만 투르크는 메호메드 2세는 여기가 이제 콘스탄티노플이었으면 요 테오도시오 성벽 그 북쪽 지역을 일종의 뭐야 수려도 그 일종의 뭐야 운하를 만들었어. 운하를 판 거야. 그래서 요기를 통해서 이제 뭐냐 이 운하를 통해서 강을 이제 길을 낸 다음에 운하를 길을 낸 다음에 배를 이제 여기 이동을 시켜갖고 골든으로 진입을 시켰어요. 예. 그래서 요때 이제 요 총동대포로 테오도시오 성벽을 공격해서 테오도시우스 성벽에 뭐냐 타격을 주고 강 여기 100개를 이용해갖고 이제 이렇게 운하도 파가지고 골동호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해군 바다 쪽을 공격하고 양면을 공격한 거죠. 예. 물론 이 두 가지 그 작전이 당장은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이제 뭐냐면 함락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일단은 상황 쪽으로 이렇게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5월 29일 날 총공세를 입혀서 결국에는 성벽을 무너뜨리고 들어오기 시작해. 그것 아주 단순한 사건. 왜냐하면 그 성벽에 조금 여문이 있었거든요. 여문을 닫지 못했어.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여문을 발견한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그 오스만 투르크 병사들이 여기 들어와갖고 여문을 열고 그 조그만 문을 열고 성벽 안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골든호에 쓴 배와 이제 연결시켜갖고 그 해군 세력까지 또 공격을 받고 이제 폭삭 망하게 된 거죠. 자, 약탈은 3일 동안 진행했고요. 이 약탈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여튼 그때 다 없어졌어. 한번 예전에 그 4차 10차 군전 때 한번 약탈당하고 요때 2차 약탈당하고 지금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교의 어떤 자치권을 해주고 간용정책을 줬죠. 이건 오스만 투르크의 전형적인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 같은 경우에는 다민족 국가, 다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 뭐냐면 이슬람교를 강요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밀레토 제도라고 하죠. 밀레토 제도에서 각 그 자치권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정복당하고 제2의 로마도 사라지게 되었다. 자, 그러나 모스크바의 통일군주 이반 3세는 그 비잔티움 지역의 마지막 황제의 조카딸과 결혼해서 비잔티움 황실의 문장인 쌍두 독수리 문장. 요건 로마 시대 때 문장이기도 해요. 상징이죠. 그래서 이걸 넘겨봐 비잔티움 간섭을 도입했다. 이래서 모스크바가 제3의 로마가 돼요. 그래서 이제 로마노프 왕조도 보면 그 쌍두 독수리 문장이 있어요. 그 깃발에 왕실 깃발에. 그리고 그리스 정부의 중심지가 이제 뭐냐면 콘스탄티노플에서 요 모스크바로 이제 옮기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멸망 과정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 넘어가죠. 대항해 시대와 세계 체제. 자, 대항해 시대라는 것은 지리상의 발견을 얘기해요. 그 지리상의 발견 이후에 이제 그 뭐냐면 유럽 중심의 세계 체제가 형성이 되는데 물론 대항해 했다고 해도 곳곳 유럽 중심의 세계 체제가 형성된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그 인도와 중국이 그 뭐냐면 중심이었죠. 경제가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이것이 점점 이제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또는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을 통해서 불을 축적한 여러 서양의 세력들이 이제 강력한 무기를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를 공격하면서 이제 뭐냐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유럽이 중심 국가가 이제 부각돼서 세계 체제가 형성된 거, 그러니까 완성된 거죠. 그 대항해 시대부터 이제 출발해서 세계 체제가 완성한 그 시점, 그러니까 유럽이 서유럽이 그 인도와 중국의 생산력을 능가한 시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한 19세기 정도 볼 수 있어요. 산업혁명 전후에서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도 있긴 있는데 대체로 그거 여기에서는 주로 지리산 발견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대항해 시대 때.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참고로 이 부분은 시험 문제가 그 별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배경이라든지 그다음 가정 이거보다는 지리상의 발견 이후에 대항해 시대 발견 이후 그 대항해 시대 이후에 결과물 있죠. 지리상의 결과. 요게 예전에 상업혁명이니 가격혁명이니 하면서 좀 나왔던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서두인데 1500년경에 세계에서 가장 큰 10개의 도시는 모두 동양에 있었죠. 그 중에 중국이 단연 압도적이었어요. 예. 근데 1900년이 되니까 상황이 역전돼서 10대 도시는 거의 서양에 있었고, 런던은 아시아 최대 도시였고, 그 당시 10대 도시 중에 이제 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가 도쿄였거든요. 이 도쿄의 4배가 컸다. 그런 내용 보면요. 서양의 급성장은 근대 500년 동안 지구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역사적 현상 가운데 하나였다. 자, 역사가들은 그 중요한 원인은 15, 16세기 때 유럽인들이 주도한 대항해 시대, 그러니까 지리상의 발견이라고 하죠. 또 꼽는다. 만약 대항해가 없었다면 서유럽은 유라시아 대륙 서쪽에 위치한 보잘것이 없고 후진적인 지역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자, 이 대항해 시대에서 유럽인들은 세계의 바다를 장악하고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세웠고, 그리고 이들 발판사와 근대 유럽의 초석을 만들었고, 결국에는 세계 지배를 완성을 시켰죠. 그래서 이게 이제 19세기 때 세계 지배 완성 관련된 부분이 역교동 그 갈색증 내용이 있어요. 예. 그러므로 이제 유럽의 해상 팽창은 실로 세계사의 새로운 시대를 의미한 것이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나 카르 마르크스 등이 바스코 다가마와 콜롬비아 항해를 인류 역사는 가장 위대하고 거대한 중요한 사건을 말한 것은 그런 관점이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 대항해 시대를 이끌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이건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국가들이요. 예.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가 지금 왕실의 지원을 받고 있어. 이게 처음에 포르투갈, 그 다음에 에스파냐죠. 그래서 포르투갈, 에스파냐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네덜란드가 이제 주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17세기 후반 정도인가요? 그때 이제 영국과 프랑스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정말 초창기 때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그 주도 역할을 했다. 그런 거죠. 자, 대항의 동기를 보죠. 배경. 요 관련된 내용은 서계에도 있어요. 그래서 서계하고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여기는 이제 서강자 강독이니까 서강자 강독을 좀 중심으로 보면 1400년경 유럽은 대탐험이나 팽창을 주도한 상황이 아니었다. 13세기 십자가 운동이 실패에 끝나고 기독교세의 확산은 중단된 상태였으며 오히려 동쪽의 23세기 오스만 투르크의 위협에 정정긍긍하게 되었죠. 14세기 때 또 흑사병이 도와가지고 유럽 경제가 엉망을 만들고 유럽 인구가 3분의 1이나 앗아갔어요. 그래서 당시 세계 무역 중심은 당연히 중국과 인도였고요. 아시아가 버티고 있었고 유럽은 진짜 병방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1400년 무렵 세계 여러 지역 가운데 대항해를 주도한 유력한 후보를 꼽는다면 그거는 당연히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고, 그리고 아랍인들이 되게 인도양 무역을 주도를 했거든요.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데 인도양 무역이 뭐냐면 이 인도가 있죠. 여기 인도. 인도에 보면 이제 캘커타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제 그 캘거리가 아니라 캘커타라는 도시야. 여기가 이제 중심 도시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 지도를 못 그리는데, 예. 여기가 흑해고 여기가 이제 호르무즈라는 곳이죠. 호르무즈라는 도시가 있고, 요 남쪽에 이제 말라카 해협이 있죠. 여기 말라카라는 곳이 있어. 그래서 말라카 캘커타 그 다음에 여기 호르무즈, 여기 중간에 또 고아라는 곳이 있어. 고아. 하여튼 고아가 여기 있나요? 네. 이렇게 대충 이렇게 연결되는 무역이 이제 있고, 거기에 아프리카 무역까지 이렇게 여기 커버한 무역을 인도양 중심으로 커버한 무역이 인도양 무역인데, 그 인도양 무역을 누가 장악했으면 아랍인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지역과 그 다음에 중동 지역, 그리고 인도, 동남아시아 이렇게 해갖고 이런 무역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겼는데, 나중에 이 바스코 다가마의 지리산 발견 이후에 뒤늦게 등장했던 게 포르투갈이에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은 인도양 항로를 처음 발견한 게 아니라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 이미 아랍인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야. 뒷북친 거죠. 그리고 나서 주도권을 이제 조금씩 장악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지만 그 전에는 이제 주로 이 아랍인들이 인도양을 바탕으로 해서 인도양 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고, 청나라도 명나라죠. 예, 그때 명나라 중국인들도 15세기 때 정화의 원정도 했었죠. 그래서
세계 최강의 해상세 군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중국은 경제적으로 발달했고 조선술도 발달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예. 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정하의 대원전 같은 중간에 도중이 끝나잖아요. 명나라가 죽은 후에. 그래서 결국에 유럽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됐다. 그러면 유럽인들 왜 무엇을 찾아서 위험한 대양 항해를 나서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상당히 복잡하죠. 예, 다양하고. 그래서 이제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가장 중요한 동기는 불을 쌓고 그 불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거다.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 항해자였던 바르토노무 디아스는 자신이 항해한 일을 하나님과 전하께 봉사하고 모든 인간이 갈망하는 것처럼 부자가 되게 한 거다. 그래서 피사노라는 사람들이 정복자인데 이 사람도 금을 탈취하기 위해서 간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뭐 고기나 이상이나 뭐 그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불을 얻기 위해서 금이나 은을 얻기 위해 간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또 다른 항해자나 정복자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죽음으로써 이제 하게 되는 거고. 물론 그 대부분 90%는 가다 죽고 그러는데 일부 이제 성공한 소수자들은 그걸 이제 또 불을 얻고 그걸 본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그걸 역할 모델로 삼아서 또 항해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서양세력들이 진출하기 시작한 거야. 자, 그래서 이 뒷부분을 각자 읽어보시고 뒤에 넘어가서 또 유럽인들에게 불을 가져다 주는 상품이 뭐냐면 향신료였어요. 향신. 후추 같은 향신료. 향신료는 이제 중세 유럽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았는데 근데 향신료는 너무 값이 비쌌어요. 왜 비쌌냐? 그 당시 직구를 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직구를 하지 못하고 도중에 이제 향신료 원산지가 동남아시아 쪽이 아니에요. 몰라카제도나. 자, 거기에서 뭐 중동상이나 뭐 여러 상인들 거쳐가지고 오스만 투르크를 거쳐서 온 그 향신료 가격이 너무 원산지보다 비쌌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향신료는 그 고가 제품이다 보니까 일반 민중들은 먹지 못하고요. 되게 어떤 사람들이 네, 귀족들이 먹는 거죠. 향신료가 왜 그 당시 유럽에서 당시 각광을 받았나? 그걸 좀 아시면 그 배경 보면 유럽은 인구가 적죠. 아시아는 인구가 많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 더 그랬어요. 그럼 유럽에 왜 인구가 적었냐? 농업 생산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 유럽은 땅이 아시아보다 그렇게 토질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 곡물 가지고 밀 농사 가지고 먹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먹고 있는 이제 빵 있죠. 빵을 아주 당연하게 먹고 있는데 그 당시에 빵을 좀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면 귀족 계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그 상위 클래스. 또 대부분 이제 일반 사람들 뭘 믿고 있냐면 그 밀을 죽처럼 이렇게 갈아가지고 먹는 오트밀 같은 것들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있고 근데 그거조차도 밀 생산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 그다음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 떨어질 경우에는 곡물 떨어지고 뭘 먹냐? 그 집에 돼지를 많이 키웠거든요. 예, 돼지를 많이 키워가지고 돼지를 잡아서 먹었어요. 돼지. 그럼 돼지도 곡식류 먹는다 어떻게? 곡식 먹이지 않죠. 똥을 먹이는 거야. 똥. 응? 그래서 똥을 먹이고 이제 키웠는데 똥돼지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돼지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썩기가 좀 그렇잖아요. 금방 썩고. 그러니까 냉장 기술 같은 것도 필요한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고기를 어떤 식으로 훈제를 해서 먹었어요. 그 불에 그을려 갖고. 그런데 이제 훈제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그렇게 지독하게 해. 그러니까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후추 같은 향신료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서양인들이 이 향신료에 상당히 미쳐 있는 게 그 이유야. 이런 습관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 아시아의 향신료가 이제 유럽인들 식탁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생산지 가격과 소비자 가격이 수백 배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수백 배의 차이가 있으니까 직구하고 좀 유통 단계를 이제 없애면 어떻게 돼 있어요? 값싸게 뭐냐면 향신료를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구든 육로보다 훨씬 안전하고 저렴한 백기를 통해 원산지로 가서 원산지 동남아시아 쪽이죠. 자, 대량으로 구입해 들어올 수 있다면 향신료를 큰 돈을 벌 수 있음을 중세인도 잘 알고 있었다. 초창기 이베리아 반도의 항해자들이 추구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아시아 항로를 통해서 이 값싼 후추를 직접 오는 거야. 값싸게 이제 후추를 도입을 하는 거죠. 또 유럽인들이 자극시킨 게 뭐냐면 금이죠, 금. 그래서 중세 말에 유럽에서는 금 풍기 형성이 나는데 유럽의 금의 상대적 가치는 중국에 비해 2배 높았다.
무엇보다 중국은 은이 되게 중요했죠. 그래서 이제 이 금을 구하기 위해서 항해 탐욕을 부추기고 강력한 요인이 되었고요. 자, 그 중세만에 상당량의 금이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유입됐는데 이건 이제 무슨 구역이라고 하냐면 사하라 횡단구역을 이게 아프리카의 이제 그 횡단구역을 통해서 이쪽 금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사하라 사막 남쪽의 검은 아프리카에서 생산된 금이 사막을 횡단해 아프리카 서북쪽의 끝에 위치한 항구 도시들을 거쳐서 유럽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15세기 초부터 이제 금이 생산되는 지점에 대한 정보가 유럽인들에게 흘려들어갔고 그것은 유럽인들의 욕심을 자극했으며 포르투갈인들이 초창기 때 항해의 목적이 무엇보다도 금 생산지에 직접 찾아가 아프리카와 유럽 간의 금무역을 이제 하는데 차지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금을 어떻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하냐. 왜냐하면 사하라 횡단 무덤을 통해서 금이 들어오면 몇 번의 단계를 통해서 금값이 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포르투갈 인자로 이렇게 아프리카 가면 사하라 남쪽 지역에 있는 금 생산지를 이렇게 찾아서 포르투갈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가져오면 직구를 하잖아. 그러면 그만큼 값싼 가격으로 많은 금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포르투갈인들이 이게 아프리카 해안 쪽을 이렇게 탐험했던 이유도 그 금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나중에 뭐 항신료까지 이제 그 뭐냐면 얻기 위한 또 여정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제적인 어떤 요인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기독교적 요인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종교 열정, 그러니까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하려는 종교 열정과 동방에 대한 유럽인들의 호기심,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의 등장으로 지중해 동부 지역을 통한 아시아에 가는 위험한 국제 상황, 중세 말기의 힘을 회복하고 정치적 중앙 집권을 이뤄갔던 유럽 국내당. 왜냐하면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거의 재정복 운동이 끝난 상황이었거든요. 완벽 끝난 건 좀 있다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 다른 시대 다른 국가보다 왕권이 강했어요. 왜냐하면 무슬림 세력들과 싸우다 보니까 이런 중앙 집권적인 어떤 체제가 잘 갖춰졌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지지산을 발견해 이용할 수 있었다는 거. 네.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상황 연결될 수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그러면 원거리 항해에서 경제력이 있어서 항해 지식 혹은 선박지를 기술에서 유럽보다 훨씬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인들은 왜 대해 항해를 주도하지 못했는가? 특히 아시아에 특히 중국 같은 게 있죠. 중국은 유럽 국가보다 월등하게 유리한 조건이 있었고 또 이제 정화의 대원 정도 했었잖아요. 7번에 거쳐서. 그때 이제 정화의 그 거대한 기업 보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오늘날 축구장보다 더 넓었다 하는데 요거는 기록상 남아있는 게 지금 별로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거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수업 시간에 정화의 대원정은 7번에 있었고 근데 나중에 이제 영락에 죽고 나서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관련된 기록을 다 없앴어요. 공식 기록을. 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정화의 대원정 관련된 기록은 대개는 야사주나 소설책에 있는 내용이나 그런 거야. 그럼 정확한 어떤 문헌에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보존이 뭐 오늘날 뭐 축구장보다 더 넓고 그 바스코 다가마보다 배보다 몇 배나 컸다. 그 좀 약간의 의문이 있어요. 네. 교과서에 실려 있긴 있지만 의문이 있어요. 근데 뭐 여기서는 그래 그 기록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치고요. 자, 하여튼 이 원조 중국은 유럽, 아시아, 뭐 대륙, 인도, 아프리카까지 해서 했는데 이 원조 집회 중국 웬일이 갑자기 그 해방 활동을 철수하고 해군 정치로 돌아섰다. 근데 이것도 이 사람이 좀 약간 저자가 서양사 전공하신 분이지만 중국은 명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군 정책이었어요. 예. 다만 어디만 허용했죠? 조공무역. 해군 무역을 하고 국가가 중심한 공무역 체제였다는 거지. 그리고 정한이 대원정도 공무역의 체제의 일환이었어. 그러니까 해군 정책으로 도와줬다는 것보다는 그냥 정하의 원정을 뭐냐면 중단했다. 그냥 해군 정책을 더 강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중국에 왜 바다를 포기했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일단 뭐 국내 정치적 분쟁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북쪽에 몽골족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해상으로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심지어 약해질 수 있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또 해상세력하고 또 뭐냐면 여기 그 연안 주민들하고 연결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에는 항해를 멈추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요 뒤에 내용은 뭐 저자의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뭐 그냥 넘어갈게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장 보죠. 다음 장 216페이지. 자, 탐험과 발견을 선도한 나라. 요게 발견이라고 해서 땡땡이 친 거는 왜냐면 이게 예전부터 뭐 존재했었던 건데 남들 다 알고 있는 건데 나중에 유럽 국가들이 처음에 알았던 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럽 입장에서 발견이지만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발견이 아니죠. 침략이 당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땡땡이 친 것 같아. 자, 탐험과 발견을 선도한 나라는 이베리 반도에 있었던 이제 뭐냐면 포르투갈이에요. 이 포르투갈. 포르투갈은 어디에 위치한 건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있고 피레네 산맥이 있으면 이쪽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 스페인이고 스페인의 대서양 쪽으로 연안된 나라가 포르투갈이에요. 이 포르투갈은 나라도 조그만데 인구도 그 당시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100만 정도 되나? 네, 간신히. 그래서 15세기 때 포르투갈 인구가 100만이 안 되는 작고 가난한 나라였다. 하지만 포르투갈은 대서양 쪽으로 도처 이베리아 반도 서쪽에 위치한 데다가 대서양의 바람과 해류, 또 해류는 포르투갈 항구들, 나 아프리카 서해안의 대서양 제도에 진출하는 데 더 이상 좋은 지점이었다. 왜냐 그 당시에는 뭐 측량 기술이란지 뭐 나침반 그렇게 문이 있긴 있었지만 우리 지금 GPS처럼 딱딱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떤 식으로 원거리를 하냐면 항해를 할 때 바닷길을 이용할 때 이제 원거리 할 때 주로 풍랑을 이용하죠. 해류를 이용하거나 바람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이제 발사 출발하면 자연스럽게 아프리카 쪽으로 넘어서 이렇게 해안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예. 자, 하여튼 이런 포르투갈 항구들이 아프리카 서해안이나 대서양 제도로 진출하는 이상적인 지점을 만들어준다. 또한 포르투갈은 베네치아, 제노바 같은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만은 못하지만 오랫동안 항해 전통이 뛰어난 조선 기술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 집권한 아비스 가문의 지배층은 상인 계층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 배경 유리한 조건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에스파냐는 이제 여러 왕국들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왕국이 그 카스티아 왕국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에스파냐는 포르투갈보다 강국이었지만 전통적으로 지중해 쪽에 관심이 있었죠. 왜냐면 그 지리적 위치를 볼 때도 지중해 쪽이 더 뭐냐면 관심을 갖게 생겼죠. 대서양 쪽에 아무도 없잖아. 근데 포르투갈은 지중해를 바라볼 수 없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서양 쪽에 있을 수밖에 없고 관심이 있고 특히 아프리카 그 금지역 남쪽으로 돌아서 그 당시 아프리카 중부 지역에 있는 틈을 가지고 올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거기에다 에스파냐는 카스텔 아라고네 갖고 막 통합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이 있었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또 이제 이 통합을 깨어서 이제 통합해갖고 에스파냐 해외 팽창을 이제 한 추진되죠. 처음에 했다가 1492년에 이사벨 여왕이 콜럼버스의 대성 원정을 지원하기로 결심한 것은 에스파냐 대항해 시대에 본격 뛰어든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그 포르투갈 가서 이제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포르투갈은 이제 이미 아프리카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항해 쪽이었는데 대서양 쪽에 항해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지원을 거절당했고 대신에 그 에스파냐 가갖고 여왕의 지원을 받았고 결국엔 대성 원정을 하게 되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에스파냐 포르투갈 항해 경로가 좀 나오고요. 그래서 보통 그 스페인 같은 경우는 대서양 지역으로, 그 다음에 주로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동아를 거쳐 인도양 쪽으로 이렇게 진출하게 돼요. 식민지도 보면 스페인 같은 경우는 남미 지역, 브라질 지역 남미 지역과 그 다음에 포르투갈은 되게 동남아시아 지역에 그 집중적으로 이제 하게 되죠. 그럼 먼저 이제 그 포르투갈 에스파냐와 관련된 이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15세기 때 포르투갈 에스파냐는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십자군의 정통과 종교 열정이 강하게 남았죠. 왜냐면 이베라 반도 자체가 이제 기독교인이 살다가 빼앗겼잖아요. 되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솔림에 대한 어떤 적개심,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재정복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베르 반도에서 중세 내 반도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고 있던 무슬림 세력들을 상대로 잃어버린 국토를 회복했는데 이게 재정복 운동이에요. 이 재정복 운동은 한 번에 이뤄진 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거의 12세기에서 15세기, 그러니까 1492년에 그 당시 그레나다를 함락할 때까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토렌토 있죠. 토렌토. 이 토렌토가 이제 이슬람 유대인들의 어떤 문화적 중심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12세기 초창기 때 재정복 운동 초창기 때 알폰스 6세가 여기를 점령함으로써 왜냐면 그 유대인 학자들 통해서 번역 과정에서 이슬람 문화가 유럽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문화가 철학이 이 부분이 앞 시간에 좀 얘기를 했는데 자 재정복 운동이 전개됐으며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이 재정복 전쟁에 그리고 그들이 만든 종교적인 어떤 신념과 십자군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남다른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던 에스파냐 이사벨 여왕은 1492년 그 무슬림의 최후의 보루가 그레나다죠. 그레나다 관광지로 유명한데 여기 이베리아 반도에 있으면 여기 좀 끝에 있는 나라 그레나다 왕국이라고 마지막 최후의 이슬람 왕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레나다 함락시키고 꼭 이어 에스파냐의 유대인을 추방을 해요. 예전에 한번 TV에도 나왔는데 유대인들이 그때 이제 그 재정복 운동 과정에서 많이 도움을 줬어요. 정보도 주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토렌토에서 유대인들은 이슬람 아랍어도 하고 그 다음에 서양 언어도 라틴어도 잘했거든요. 그래서 아랍어 그 서적들 라틴어 번역시켜 주는데 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에스파냐 왕실의 자금줄 역할을 했는데 이 여자가 좀 약간 근본주의야. 기독교 근본주의. 그래서 유대교는 예전에는 그냥 다른 데는 비슷하니까 같은 분이니까 봐줬는데 도저히 유대인들은 남겨서는 안 되겠다. 얘들 추방을 시켰어. 추방을. 그리고 조건을 붙였죠. 모든 재산 놔두고 가라. 유대인들 억울하게 쫓겨났죠. 지금 얘들이. 그래서 유대인들 어디로 갔냐? 이 네덜란드로 간 거야. 네덜란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가갖고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금융업을 부흥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네덜란드 17세기 넘어가면서 중심 역할을 하고 금융의 중심지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금융의 여러 가지 기법들, 선진 기법들 있죠. 옵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선불 제도 이런 거 다 유대인들이 만드는 거야. 예. 그래서 그 에스파냐가 그 유대인 추방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돈줄이 말려가지고 상당히 경제적 공공을 처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유대인들 추방하고 무슬림을 강제로 개종시켰는데 그 단호함은 그 에스파냐 경제 문화에 지대한 기여를 해온 이교적 영향, 유대교나 이슬람 문화의 어떤 단적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좁은 해협을 통해 사이를 두고 기독교 에스파냐 무슬림 북아프리카가 마주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영향력이 지중해 지역으로 확대가는 과정에서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여왕은 대이슬람 투쟁을 계속하는 한편 이런 종교적 열정이 아까 콜럼버스의 지원과도 연결돼요. 콜럼버스가 원래 포르투갈에 있다가 쫓겨났다고 했죠. 그런데 콜럼버스가 이제 올 때 이 사람이 이제 뭐 대서양에서 이제 인도 가겠다고 이제 주장한 거는 이제 인도에 있는 뭐 금과 뭐 이런 여러 가지 향신료 이런 걸 찾기 위한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얘기한 것도 있고 이걸 통해서 자기 기독교 전파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사벨 여왕이 딱 맞아 떨어진 거야. 코드에. 그러다 이거 이교도 땅에 기독교를 전하는 수단으로서 해외 팽자의 생각은 결국 놀라운 것이 아니다. 자, 그에 비해 유럽은 좀 더 신중한 실용적인 국가들, 특히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새로운 대항해에 무모하고 실수가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지중해물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잖아요. 그래서 군한 사람이 먼저 찾는다고 그 당시에 좀 약간 상대적으로 지중해 지역에서 무역을 챙겼던 이탈리아가 아니라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그걸 했던 것이 그런 이유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정리하면 스페인 포르투갈이 왜 대항해를 했을까? 일단
강력한 왕권의 지원이죠. 강력한 왕권. 그래서 재정국 운동을 통해서 형성한 강력한 왕권의 어떤 재정적 지원. 예. 그 다음에 이들 왕들의 어떤 종교 열정. 예. 그리고 이제 그 지중해 무역에서 소외됐다는 거 상대적인 거예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중해 무역을 좀 하긴 했지만 이탈리아보다는 작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항해 기술 같은 것도 있죠. 조선 기술. 그 다음에 이제 뭐 세속적 욕구도 있겠죠. 금이라든지 아까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상강무역을 통해서 이제 얻으려고 했던 거죠. 자, 상강무역을 통해서 얻었던 걸 금을 직접 얻으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향신료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뭐냐면 아이고 자,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지리상의 다른 나라보다 지리상에 발견을 했던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항해 기술 발전을 볼게요. 자, 유럽의 대항해 사업은 물론 항해 지식과 기술이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 고대인은 유럽인들의 해안선에 따라 육지를 바라보면서 항해하거나 지중해처럼 자료 다려서 익숙한 항해를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직선항로가 발달하지 못했죠. 예, 그래서 나침판이 하기 전부터는 그래서 주로 연안을 끼고 근접 항해를 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항해하다 제일 중요한 게 길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야 뭐 GPS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당시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지형 지문을 끼고 해야지만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근접하게 연안 항해를 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직선 항로도 이제 우리가 익숙한 항로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치라 남단에서 곧바로 직선을 하면 북아프리카가 도착한다. 이런 것을 직선이 짧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항해를 하는 게 고작이었어요. 그리고 대항해 시대의 항해는 수일록은 몇 달 만에 육지를 보지 못하고 가한 대항 항해였고 마지막 이제 여경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여전에 있었던 연안 항해와는 차원이 달렸죠. 근데 요게 이제 가능했던 게 뭐냐면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자, 나침판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처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중동을 통해서 아랍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 아랍인들은 또 그 밤에 또 항해를 하기 위해서 그 천체 관측이라는 그걸 또 만들었어.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에 건너오면서 그 당시 대서양이나 태평양을 건너서 그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죠. 자기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와 관련한 대항해 시대의 항해 지식과 기술은 대체로 과거의 갑작스러운 단전이 아니라 중세 연속성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항해 지식이나 조선 기술 측면을 볼 때 이 시기에 유럽에서 갑작스럽게 획기적인 발전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전부터 내었던 지식과 기술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중세에서는 여러 가지 항해의 주요 기술과 기구들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해졌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처럼 그 중국인들이 위에 처음 발견된 나침판의 원리. 나침판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다시피 이제 그 나침판 바늘이 보통 우리가 진북이라고 하죠. 그 북극 쪽으로 하는 게 진북인데, 예. 진북보다 약간 나침판이 약간 뭐냐면 한 15도인가요? 약간 기울어져 있죠. 그러니까 요걸 계산해가지고 요 나침판을 통해서 항상 북쪽을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으면 남쪽과 어느 쪽도 파악할 수 있어요. 동쪽, 서쪽 다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거기에다가 이것이 이제 인도와 아랍 항해자로부터 이제 유럽에 전달됐고, 그러니까 태양과 별의 위치 고도를 파악해서 배가 위치한 지점을 아는데 이게 이제 천체 관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스트로레펠이라고 하는데 에스트로레펠 요게 이제 세계사 시험에도 그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 그림 찾아보시면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나침반의 보조종 또는 방 같은데 별자리를 보면서 이제 길을 찾을 수 있었죠. 자, 유럽인들 대양 항해용 범선의 중요성 또 그걸 타려면 이제 범선이 필요하죠. 범선이라는 건 뭐냐면 돛대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배야. 그래서 유럽에서는 초창기 때 카라반이라고 있어. 카라반 뒤에 나오지만
카라반이라는 배가 있어요. 카라반. 그다음 갤린선이 있어요. 갤린선. 그래서 초창기 때 갤린선을 이제 많이 이용했거든요. 갤린선이 어떤 거냐면 돛하고 그다음에 노를 같이 이용하는 거야. 노를. 그래서 바람이 많을 때는 돌을 이용하고요. 돛을. 그다음에 없을 때는 돛을 이용하는 좀 속력을 순식간에 가속화시킬 경우에는 노를 또 이용하죠. 예. 그 갤린선이 전반적으로 이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갤린선에다가 노의 비중은 좀 있긴 있지만 노의 비중이 점점 나중에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노의 비중보다는 바람을 이제 받은 이제 돛을 이용한 그 배를 만들기 시작해요. 이 캐러반 선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도 이제 아랍인들에게 영향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게 나중에 대항해가 이제 발전되면서 이것조차도 이제 노는 더 이상 필요 없죠. 노를 어떻게 다죠? 힘든데.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범선이 이제 완전한 범선이 등장하죠. 갈리온이라고 하죠. 갈리온. 스페인을 중심으로 해서 갈리온 같은 것들이 등장해. 그래서 갤리선, 카라반, 갈리온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요. 요거는 이제 각 지역마다 특징들을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볼게요. 자, 유럽인들 대량 항해용 범선의 중요한 특징인 큰 삼각형 돛을 사용하게 된 것도 이 아랍인들에게 배운 거다. 이거는 이제 종종의 갤린선에다가 이제 거기 큰 삼각형 돛을 만든 카라반선이에요. 카라반선도 이제 갤린선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나 유럽인들이 이처럼 동양으로부터 전수받은 지식과 기술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개선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국의 나침판 유럽인들에게 정확성이 많이 개선되었고, 그 다음에 아랍인들의 큰 삼각형 돛도 유럽의 사각형 돛과 함께 사용되면서 더 빠르고 기동성 있는 게 이동할 수 있었다. 선박 제조 기술 측면에서 유럽 내 정통이 두드러지는데 1400년까지 또 북유럽과 남유럽형의 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유럽은 지중해 대표 갤린선이었대요. 갤린선이죠. 갤린선처럼 남녀 알렵하고 폭이 좁은 선체를 가지고 여덟 지어서 노를 추진하는 갤린선 적어도 단거리에 상당한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었고 곡물 같은 부피가 많은 것을 나가는 화물보다는 비단이나 향신료 같은 가볍고 값이 비싼 화물 수송에 접합했다. 자, 이에 비해서 이제 발트해 북해 주변으로 활동했던 북유럽의 대표적인 배는 포코스인데 이것도 큰 사각형 돛을 장착하고 매우 견고해지고 건조비가 비교적 적게 들면서 화물을 대자고 운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붕 위에 이제 기아를 쓰시 판자를 거쳐서 받는 거쳐입기 방법을 방수 효과를 높이고 중앙타 그러니까 키를 배 안에 조정이 가능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 북유럽이나 남유럽 다 갤린선 형태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근데 이거까지 뭐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이제 뭐 조선 기술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런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남부형과 북부형을 합쳐놓은 것이 나중에 이제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가 이제 스페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런데 남유럽과 북유럽과의 무역이 증가되면서 포르투갈 해안과 에스파냐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남쪽 성방과 북쪽 성방의 장점을 세워놓은 배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유명한 카라반선이야. 카라반. 갤린선의 형태지만 좀 더 발전시킨 거야. 카라반선은 포르투갈인들을 위해 이베리아 반도 주변 해역에 국지적인 무역을 사용하기 위해 처음 개발됐다. 요건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지리산 발견 관련돼서 갤린선 다음에 이게 갤린선이 한 일종이었지만 좀 더 발전된 카라반선 이렇게 있는데 조종성이 뛰어나고 홀수가 뭐냐면 홀수가 여기 배가 있잖아요. 배가 있으면 이게 좀 깊게 잠기는 거야. 잠기는 형태 깊이인데 홀수가 크면 클수록 이 홀수가 크면 배의 안정성이 뛰어나요. 예. 홀수가 작으면 어떻게 배 표면의 표면 장력이 별로 안 받기 때문에 금방 뭐냐면 조금만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치면 배가 뭐 뒤뚱뚱 좀 안정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데 자, 하여튼 이 보이는데 조종성이 뛰어나고 홀수가 커서 배의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또 많은 성원들을 태울 수 있으며 무엇보다 장시간 바다에 머물 수 있었고 적절한 바다만 받으면 매우 빠른 속도로 낼 수 있다. 그 때문에 이 배는 해안 가까운 지역에 탐사하고 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이상적이었으며 대항해에서 주도했던 선박이 바로 이 카라반선이야. 이 카라반선. 자,
그 콜럼버스가 1492년 첫 번째 항해에서 사용했던 배 세 척 중에 두 번이 이 포르투갈 카라반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이 카라반선인데 원래 카라반선이 노도 있어요 여기 안에.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노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제 없어지고 이거보다 더 이제 큰 범선들이 등장하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 갤리온 무역, 갈리온 무역을 이제 주는 갈리온, 예, 갈리온 같은 큰 범선들이 등장한다는 거. 이것도 이제 스페인 중심으로 이제 만들었던 범선이에요. 그 다음에 총포의 발전이 있는데 총과 포는 유럽이나 중동이나 아시아에도 있었죠. 근데 일단은 유럽이 훨씬 더 발달했고 이 총포주가 예. 그 다음에 이제 더 특이한 건 뭐냐면 주로 이제 아시아 지역이나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포를 어디에 설치해놨죠? 육지에다 했죠. 그게 해군에 배에 설치하지 못했어. 반동이 심하기 때문에. 예. 근데 서양에서는 배를 뭐냐면 배에다 대포를 신어놨어요. 싸울 때도 되게 유리하겠죠. 이런 것들이 지리산이 발견할 때 그다음 아랍인들과 싸울 때 큰 역할을 했죠. 물론 우리나라 같이 이제 평저선 형태에서 대포를 신놓고 한 것 있죠. 우리나라는 좀 약간 서양과 비슷한데 근데 전반적으로는 그 대포를 배에 싣는다는 그 개념 그런 것들은 그 당시 아시아이나 중동인데 없었어요. 우리나라 제외하고는. 근데 유럽인들이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에 맞는 배도 만들고 대포 반동도 이제 뭐냐면 그 반동도 뭐 충분히 막을 수 있도록 배를 설계를 또 하고 됐죠. 자, 총포의 발전, 특히 성박에 장착한 대포의 개발은 유럽인대 항해자들이 인도양에서 아시아인들이 상대할 때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래서 아랍인들은 갤리선, 아랍인들도 갤리선 형태겠죠. 유럽인들 범선처럼 먼 거리 발사의 적선을 침몰시킬 수 있는 대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해전에서 아랍인들은 예전 방식, 그냥 돌격해가지고 노을져서 돌격해서 상대방을 이제 뭐냐면 구멍을 내고 타격을 준 다음에 거기에 이제 육정대가 올라타고 싸우는 방식이죠. 자, 그래서 아랍인들 주로 이제 자기 배를 상대편 배에 부닥쳐 그 배의 일부를 파괴하거나 혹은 노를 못 쓰게 하여 기동력을 제거한 다음에 상대편 배를 올라가 적을 제압하는 옛날 방식을 이전하게 됐다. 자, 이런 구식 방법은 유럽인들이 보유한 대포를 장착한 범선을 당할 수가 없었다. 6편대 유럽과 포르투갈인들은 비유럽 세계에 들어가 그곳의 바다를 장악하고 영토를 정복하고 주민을 지배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힘은 무력의 우위였다. 이렇게 있죠. 그 다음 포르투갈 에스파냐인들은 서유도의 해외 팽창에 선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건 사실이지만 엄격히 말해서 대항해 사업에서 범주도적 형상이었으며 유럽 국가들의 노력과 기여도 합쳐지는 것도 있다. 이들이 이제 선구적 역할을 했지만 유럽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역할도 있다. 그거죠. 이탈리아는 콜럼버스 외에도 원래 콜럼버스가 스페인 사람은 아니에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자, 이탈리아는 콜럼버스 외에도 영국 왕을 위한 봉상 지오바니 카보트, 그다음 신대가 아메리카가 이제 이름을 붙인 아메리카 페스투치 다 유능한 항해자 이탈리아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항해 기술이나 정보 제공자 혹은 자본 제공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개인 차원에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항해 기술을 이제 받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가정을 이제 봐야 되겠죠. 포르투갈 내용부터 이제 해서 스페인 이런 것을 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 할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